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우리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오늘은 늙어 보이지 않는 피부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아이고,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5월 31일 금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 건강 챙겨볼 텐데 과도한 운동이나 스트레스나 당분 섭취나 수면 부족 네. 이 네 가지 이곳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잠을 못 자면 피부가 가장 푸석푸석해지거든요. 피부 관련된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젊어 보이기도 하고 나이보다 늙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네. 오늘 그 얘기 좀 나눌 겁니다. 네, 정말 피부란 꾸준히 하는 관리가 정말 네. 중요할 텐데요. 젊어 보이는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관리, 건강 비법,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세기의 이호온이라고 불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나왔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면서 증액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어제였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를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오후 2시부터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최대 변수이자 최대 관심사는 재산 분할 결과로 볼 수 있었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전에 2022년 12월 이때 1심이 인정한 위자료가 1억 원이었고요. 재산 분할이 665억 원이었거든요. 20배가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재산 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어제 속보 뜬 거 이렇게 보면서 와 했죠. 네, 이번 판결 재판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 보시면서 조 단위라는 그 숫자가 오가는 것에 많이들 놀라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항소심과 1심 판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SK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항소심 법원은 SK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을 하면서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것은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그 노 전 대통령 비자금까지도 주목을 받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번에 이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라고 지적하면서 최 회장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인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또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최 회장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2심 재판이 진작에 화제가 된 게 노소영 관장이 그 재산 분할 청구 취지의 금액을 2조로 올렸잖아요. 네. 이때부터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일단 금액 단위가 너무 네. 커졌고 또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 원으로 올렸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이제 주식이라고 하면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식 대신에 현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또 대법심이
또 남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남성의 생식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저출생 대책을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출생의 사회 구조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모양인데요. 어떤 대책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가장 먼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정관, 난관, 보건시술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정관, 난관, 보건시술을 받은 시민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은 부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것이란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대구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올해 3월부터 8만 원 상당의 스마트 자가 정자 진단기를 연령 제한 없이 대구 거주 남성 4천 명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 사업에 국비 1억 9천만 원이 투입이 된 건데요. 네. 대구시는 정자 활동성과 정자 수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자가 진단기를 배포를 해서 남성 난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남성 가입력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너무 생식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서 치우쳐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 이게 사실 이렇게 난임으로 고민하는 가정들이 되게 많고 그런 가정들에게 실효성 있게 어떤 시술이나 쓰여질 곳들이 그 예산을 써야 될 곳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자 자가 진단에 이건 어떤 시술도 아니고 자가 진단 키트에다가 그것도 연령 제한 없이 네네. 지급을 해서 과연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고요. 실제로 각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체적인 출산 기피 원인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정자 개수나 확인해보라는 건 현실 회피다. 이런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또 정치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에 가세를 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생식기능 지원이 아니라 성평등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억 9천만 원이 드는 거죠. 네. 실효성도 한번 따져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베이커리 전문점 찾았을 때요.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인이라는 마크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인 마크는 민간단체가 발급해 준 것에 불과해서 명장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인을 해서 빵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뭐 저도 그 마크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인과 명장 인증에는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한 글자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 중에 최고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명장회에 따르면 제과제빵 분야 명장은 전국적으로 16명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가 발급을 해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어쩐지 어느 순간 너무 많더라고요, 간판에. 맞아요. 예, 네. 이런 전문가가 많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명장과 명인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얼핏 보고 아, 업계 최고 실력자가 만들었겠구나 하고 오인을 해서 그 제과점에 가서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명장이 아닌데 유사 명칭 사용하게 되면 네. 처벌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숙련기술장려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5년간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다고 하고요. 사실 이 간판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면 뭐 벌금도 감수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정말 좀 명장의 그런 이름값을 훼손할 수 있는 네. 그런 일도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도적 허점 때문에 대다수 베이커리 전문점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원조 딱 붙어 있으면 거기에 원조의 원조, 네. 찐 원조, 진짜 정말 원조, 원조, 막 네. 이러거든요. 근데 명장
이거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거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좀 규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네, 높은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 혼인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비 부부가 걱정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요, 이 집값과 결혼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고 해요. 네, 한 언론 매체가 입수한 파이터치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3년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과 혼인 건수의 상관 개수는 마이너스 0.9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지표가 반비례하는 상관관계 유사율이 100점 만점에 94점이란 뜻이고요. 정말 쉽게 정리를 하면 결국에 집값이 비싸면 혼인 건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이 60% 넘게 상승했던 기간 혼인 건수는 40% 넘게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반영을 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정책주택 공급을 올려서 주택 구입 부담을 떨어뜨린다면 가령 지난해 대비 37% 낮춘 수준으로 2010년 수준의 집값으로 떨어뜨린다면 혼인 건수는 최대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의식주의 안정, 특히 주거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워낙에 높죠. 그런데 이제 수명이 더 길어지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좀 알아야 할 텐데요. 여기서 함께 배워볼까요? 올바른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 바로 갑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조희송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깨꼬리 같으시네요. 네. 이정수님, 치아는 한번 깨지거나 빠지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충치나 사고 혹은 노화로 인해 치아가 빠지더라도 대안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틀니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입속 건강 해치는 틀니 통증입니다. 자연 치아에 대한 대안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틀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전 무치약이나 부분 무치약 환자의 전통적인 치료법 중 하나죠. 치료 기간이 짧고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별다른 시술 없이 장착 가능하기 때문에 전신 건강이 안 좋은 경우에도 치료받을 수 있고 비교적 쉽게 유지 관리를 받을 수 있으세요. 근데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입속 건강을 어떻게 해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틀니는 부피가 크고 잇몸을 넓게 덮다 보니 청결이 매우 중요한 보철물이죠.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구취를 유발할 수 있고요. 의치성 구내염 등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또한 틀니는 저장력, 즉 씹는 힘이 자연 치아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왜요? 단단히 고정이 안 되고 잇몸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틀니 특성상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물감과 불편감을 심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제가 담당하던 한 70세 남성 환자분도 20년 넘게 틀니를 사용하다가 잇몸뼈가 녹으면서 잇몸을 절제하고 날카로워진 잇몸을 다듬어야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틀니를 하셨는데 이게 처음 착용하실 때 굉장히 불편해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틀니는 사용하는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첫 착용 후 불편감을 호소하시는데요. 무엇보다 틀니 같은 경우 두께와 부피가 꽤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구역질, 발음 이상 등의 증상을 겪으시기도 하시죠. 그러면은 혹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도 있을까요? 네,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잇몸뼈에 교정되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유사하다 보니 씹는 힘이 좋고 외관상 보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남은 치아가 전혀 없는 상황일 땐 비용적인 부담이나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큰 치료법이기도 하죠.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전신질환을 동반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 또 잇몸뼈가 건강하지 못한 환자 경우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된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가 많이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그건 어떤 치료법인가요?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는 틀니처럼 전체 치아를 하나로 연결하여 임플란트와 단단하게 고정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당일 수술, 당일 보철이 특징이고 한 학당 4개에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로도 전악 재건이 가능하죠. 또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은 편이고 환자분들의 회복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도 되고요. 원래 치안처럼 자연스럽고 건강하여 요즘 각광받는 수술법입니다. 3D CT와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어느 부위에 어떤 각도로 식립할지 사전에 예측할 수도 있고요. 미리 치아를 만들어 놓고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당일 바로 식사가 가능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시간이나 환자 부담이 이제 좀 적어졌다곤 하나 그래도 이러한 치료가 환자의 피로도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고압산소 치료요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2기압 이상의 압력이 가해진 치료기 안에서 호흡을 통해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인데요. 조직 내에 충분한 산소 공급으로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세포 재생력을 높여서 상처를 보다 빨리 아물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등 식립하고 회복 치료 등에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딴 사람들도 그렇겠지만은 치과에 가는 그 공포심이 좀 있거든요. 네, 다들 그러시죠. 그런데 모든 병이 그렇듯 치과 질환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라도 병원과 가까워지셔야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스럽고 불편한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치유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조희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한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유재영입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제 얘기해 주시죠. 우리 인간은 손을 가장 정교하게 사용하는 동물이죠. 거의 모든 생활을 손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 손에 이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갑자기 손이 저릿저릿해요.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저 이거 생소한데요. 수근관 증후군이 뭔가요? 수근관 증후군은 손에 저릿 느낌과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일명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손가락의 감각과 손목, 손의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정중신경이 손목 부분의 인대로 이루어진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터널 내부 공간이 좁아지면서 터널 안을 통과하는 신경이 압박을 받을 때 수근관 증후군이 유발되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수근관 증후군이군요. 그럼 구체적인 증상이 궁금합니다. 주로 손목을 꺾은 상태로 오래 작업을 할 때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발병 초기에는 손목이 시큰거리고 아프며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해지면 감각이 없어지고 근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작은 물건을 손가락으로 짚기 힘들어지다 보니 젓가락질이 힘들게 됩니다. 또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손바닥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니 저도 간혹 손바닥에 이제 저릿저릿한 증상이 있는데 그냥 며칠 좀 괜찮아지길래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수근관 증후군은 저절로 낫는 병이란 오해를 많이 사는데요. 하지만 결코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저린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지만 더 진행되면 만성적인 증상이 발생하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엄지, 두덩근의 악화로 엄지손가락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손을 쓰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 큰일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40대 외국인 셰프셨습니다. 칼과 후라이팬을 늘 반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때 한두 번 치료를 하고 가셨는데요. 이후 이전보다 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6개월 만에 손이 저리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이 오래 지속돼서 보름 가까이 요리를 제대로 못 하시다가 결국 내원해서 제대로 치료받고 가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수근관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이게 가만히 있어야 신경이 왜 압박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 손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이 터널을 통해 9개의 힘줄과 1개의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비좁은 터널 안에 10개의 구조물이 밀집되어 지나가다 보니 손의 사용이 과도하면 이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터널 내 힘줄이 붓습니다. 즉, 힘줄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건초염이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 헷갈려 하시는데 다른 질환입니다. 건초염은 손목 힘줄을 싸고 있는 막, 즉 건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마찬가지로 과도한 손의 사용이 주 원인이지만 증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질환이라 신경에 연결된 손가락이 저리거나 아프지만 건초염은 손 저림보다는 통증 위주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엄지손가락을 접을 때나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손목을 꺾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손목 건초염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손목이나 이게 손이 저리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수근관 증후군 환자분이 얼마나 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료받는 환자는 매년 16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다소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치료법도 빨리 알아야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일 때는 주로 통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약침요법과 근골격을 바로잡는 추나요법을 시행합니다. 특히 추나요법은 염증이 발생한 힘줄에 가해지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관절과 인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치료법으로 근막추나, 관절 가동추나, 관절 신현추나, 관절 교정추나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낫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근관 증후군의 예방법도 좀 알아야겠어요. 오랜 시간 손과 손목을 사용할 경우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명 손가락 붉은 스트레칭인데요.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게 해 손등을 본인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 10초 이상 유지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100%의 힘으로 강하게 당기면 오히려 힘줄이나 인대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80에서 90% 정도의 힘만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예방법, 치료법, 정책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우리 유지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3분 40초가 돼가네요. 자, 이번에는 건강 챙기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작하죠. 네,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사은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하신 분들이고 네. 아주 최신 결혼한 다음에 뭐 호칭이나 뭐 무슨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주변에 어르신들은 저한테 이제 새댁이라고 많이 불렀고 딱 이 시기 지나고 아이를 갖게 되면 뭐 주변에 보니까 뭐 도아 엄마, 뭐 승원이 엄마, 뭐 엄마. 이렇게 누구누구 엄마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 젊었을 때는 총각 그러면은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고 애 낳고 그러면 이제 뭐 웅이 아빠 그럼 보다가 요즘은 친구들하고 밥 먹고 나가잖아요. 그 주인 아줌마, 식당 아줌마가 아저씨 잠깐만요. 그럼 다 쳐다봐. 야, 아저씨가 되더라고 이게. 역시 다 아저씨죠. 근데 언제부터 아저씨라고 하는 게 맞을까? 그쵸. 한 40대 정도 아니면 한 50대
아니면 30대한테도 아저씨라고 하는데. 그치, 그치.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딱 누가 저한테 아줌마 이러면 맞지만 뭐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긴 해요. 아유 참 그 젊은 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제 기억에 저희 와이프가 옛날에 지나가다가 누가 아줌마라고 얘기했다가 집에 와서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아줌마 속상해요. 아저씨 들으면 좀 마음이 늙은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이 아줌마 그러면 아무래도 그 아줌마 특유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억척스러움, 뭐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이 본인이 아줌마로 불리게 되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아줌마 언제부터 진짜 우리가 이게 아줌마 아저씨라고 이렇게 사람을 호칭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생각에 한 40대가 네. 넘으면 아저씨, 아줌마 호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40대도 미혼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50대는 가야 아저씨, 아줌마가 맞지 않을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보통 이제 결혼하면 네. 아줌마 아저씨라고 많이 하잖아요. 맞아.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이제 엄마 친구들한테 뭐 이모 혹은 뭐 아줌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도 지금 아줌마 결혼해서 맞거든요. 그렇죠. 이 기준을 잘 모르겠긴 애매하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을 사실 막 세울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돼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 아줌마라고 뭐 불릴 수 있는 나이를 물어봤을 때는 40세라고 답한 게 한 30%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제 확실하게 아줌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는 네. 역시 외모가 1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겉보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호칭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일반인들도 저분이 진짜 아줌마인지. 근데 미스인지 미세스인지. 네. 그러니까 저 아저씨인지 형인지 삼촌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있고 연예인 중에서도 확실히 많죠. 맞아요. 네. 너무 많죠. 근데 저는 그 배우 이일화 씨 이일화 씨. 생각해 보면 네. 정말 올해 이게 이렇게 나이를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53세거든요. 네. 너무 젊어 보이시잖아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제가 놀랐던 건 박보검 씨랑 스캔들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실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유일아 씨가 이제 박보검 씨와 이 드라마 이 포상휴가에서 이 찍힌 사진 때문에 한번 이슈가 굉장히 됐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사진 보시면 진짜 연인이라고 해도 사실은 뭐 대부분 믿을 수 있겠죠. 네, 평소에 아마 저희 드라마가 그 응답하라 드라마였잖아요. 근데 네네. 약간 수수한 스타일의 어머님 스타일의 옷차림이나 혹은 평소에 이제 우아한 스타일의 이 옷차림에 이일아 씨만 인식하고 계시다가 저렇게 드라마 저 포상휴가에서 저렇게 편안한 차림에서 사진을 찍히니까 두 분의 나이 차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인처럼 보여서 실제로 이렇게 열애설이 나기도 했죠. 그 이일화 씨하고 박보검 씨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는다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어떻게 언뜻 보면 그냥 연인인 것 같고 맞아요. 어떻게 언뜻 보면 그냥 누나 동생 사이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 또 이제 우리가 알고 계세요. 뭐냐면 이 연예계에서 자기 관리에서 언제나 탑 1, 2, 3을 뽑으면 꼭 들어가시는 분이 있죠. 바로 이 최화정 씨. 야, 이분은 연세가 자그마치 63세인데 아니 외모도 외모지만 특히 저는 저 목소리 있잖아요. 목소리. 네. 야, 목소리만 들으면 정말 번호 따고 싶대죠. 20대 같아, 20대 같아 진짜.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저기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도 57이에요. 57살. 네. 믿기지가 않잖아요.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 세 분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단연 그 피부입니다. 피부가 너무 좋고 맞아. 윤기가 자르르한 게 그냥 동안을 완성하는 데는 피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증인인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직업 특성도 있고 그래서 연예인들은 관리를 열심히 잘 하니까 네. 더 젊어 보이고 이러는 걸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저희가 피부 미인 미남으로 거듭나는 그런 이 건강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러면 피부가 다냐? 피부 말고 젊어 보이는 조건이 또 뭐가 있겠느냐? 이것도 얘기 나눠보죠. 네, 피부 못지않게 동안의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뽑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얼굴의 각도입니다. 네. 각도? 이 각도에서요, 80도 그리고 35도라고 하는 각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각도에 해당되면 얼굴이 더 젊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선이 80도 안쪽으로 위치하느냐,
그리고 광대뼈가 35도 안쪽으로 들어오느냐가 크게 동안인지 아닌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턱선도 무너지고 앞볼도 처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 이제 사각형으로 되고요. 또 이렇게 땅콩형 얼굴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동안으로 보일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먹으면 제일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게 턱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 20대 때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가끔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어디 갔나 몰라. 근데 각도를 재하는 거면 각도기가 필요할 텐데 그거 어떻게 잴 수 있나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하던 각도기 제가 준비해놨어요. 자리 앞에 각도기를 하나 그래요? 준비를 해뒀는데 이거죠? 아, 이게 각도기예요? 얼굴에 한번 주긴 하더라고요 대보실까요? 아까. 얼굴 다 아니 자 이거 저게 되는 그 이 점을 그 점을 턱 바로 하단, 그러니까 턱의 제일 끝단 조금 더 살짝 아래로 이렇게 이 정도?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 야. 저 네. 녹색이 80도 각도고요. 35도가 저 노란색 광대뼈 안쪽 각도인데 어떠실까요? 지금 대보니까. 아니 그 일단은 다 장혜인 들어오네요. 아나운서님은 뭐 네. 아니 이거 저는 왜 줬어요 이거? 차이나 박사님은 다 나옵니다. 아니 이건 근데 남자들은 대충 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마스크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좀 더 내리셔야 됩니다. 좀 많이 예, 그 정도로 내리시면 들어오시네요. 이제 그래? 네. 아니 이거 너무 비교되는데. 이게 2000년도 초반에요. 그 여러 가지 이게 성형외과 학회내에서 예쁜 인기 많은 동안의 얼굴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분석하는 게 한창 유행했었는데 그 유행할 때쯤 얼굴의 각도가 이렇게 나오면 동안 이렇게 나오면 뭐 예쁘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좀 축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각도인데 이제 코가 좀 뚫려 있고 턱이나 이 쇄골하부터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부나 이제 얼굴의 각도나 이런 전반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있는 차 박사님이나 이재용 국장님이나 다들 동안 미남 그리고 우리 인정합니다. 아나운서님은 인연인 걸로 아니 인형이야. 아니 근데 해보겠습니다. 뭐 나이 들어서 다 동안이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은 그건 내 나이 들어보는 게 좋다 이럴 수도 있는데 동안이면 아무래도 생기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제 주위의 친구들도 보면은 이렇게 좀 젊어 보이는 친구들은 대화 내용이 좀 다른 게, 야, 나 내일 지리산 종주 가야 된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내일부터는 여행을 좀 갔다 와야겠어. 이런 말을 하는데 조금 나이 먹고 들어 보이고 좀 힘없어 보이는 애들은 야, 세상에 다 재미없다. 뭐 재밌는 거 없니? 이렇게 좀 말들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이제는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을 넘어서 120세 시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가 중년 이후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 젊어 보일 수 있는 비법 알아보는 게 좋을 텐데요. 한번 주제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자, 건강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빨간 빛에 숨겨진 콜라겐의 비밀입니다. 빨간빛? 자, 이 피부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용어가 그거죠. 쫀득쫀득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 콜라겐. 오늘 이거 얘기할 모양인데 콜라겐에 대해서.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리거나 이제 젊었을 때는 피부가 좋다 보니까 딱히 뭐 피부 걱정하면은 트러블 올라오는 거 이 정도가 단데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30대, 40대가 되면 대부분 걱정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처짐, 탄력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게 되십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오늘 주제가 콜라겐과 관련된 거 보면 중년의 피부 고민과 콜라겐 뭔가 깊은 관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피부의 탄력의 대명사로 알려진 게 바로 이 콜라겐이죠. 이 피부 조직은요, 표피층, 진피층, 그리고 피하 조직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진피층의 경우에는 이 9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라겐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부가 처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일종의 기둥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기둥이 튼튼해야 그렇죠. 모든 건축물이 튼튼한 거거든요. 탄탄하게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소품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요. 자, 콜라겐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아주 탄력 있는 피부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다가도 쉽게 잘 돌아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콜라겐이 빽빽한 피부는 그만큼 탄성이 있는, 탄력 있는 피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좀 콜라겐이 부족한 피부 같은 경우는 어떤지 볼까요? 콜라겐이 탄성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늘어나요. 네. 늘어나고 처지고 네, 원상 회복력이 훨씬 약하죠. 네. 이렇게 탄력 없는 피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이제 빨간 빛에 숨겨진 콜라겐의 비밀이었거든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콜라겐의 이 빨간 빛. 이거 뭐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잘 몰랐던 이 콜라겐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피부 관리를 위해서 피부과를 방문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봤던 그 색깔의 빛입니다. 바로 붉은색, 이 빨간색 피부 빛인데요. 저 빛인데요. 피부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빨간 빛을 통해서 진피층에 이것을 자극을 해주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을 하고요. 분해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빨간 빛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 빛의 정체는 잠시 뒤에 알려주신다니까 그건 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먼저 구독 영상 확인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노화가 가장 체감되는 곳이 피부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근데 네. 피부 관리 핵심은 아무래도 콜라겐이겠죠, 콜라겐.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콜라겐이 부족할 때거든요. 아우, 탱글탱글해요, 저거. 아우! 야. 아, 이거 세월의 장사 없죠. 콜라겐이 그렇죠. 부족하면 아주 큰일이죠. 근데 네, 이쪽은 그냥 어떻게- 무너지죠. 이쪽은 잘 버티는데요, 피부가? 그러니까 콜라겐이 이렇게 잘 남아 있어야 중년의 피부도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아우. 오. 아니 나이 들면 피부 탄력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아이들 봐요. 네. 탱탱거리잖아. 당연하죠. 근데 뭐 방금 보셨던 영상 속 내용에 따르면 중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 그게 바로 콜라겐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째서 피부 탄력과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콜라겐 그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뭐 콜라겐이 뭐 집 기둥처럼 이렇게 튼튼하고 두꺼운 것들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콜라겐은요 불과 1mm밖에 되지 않는 섬유입니다. 아무리 피부 속에 있는 거지만 지름 1mm가 네. 이게 기둥 역할을 제대로 할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콜라겐은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섬유입니다. 이렇게 세 가닥의 실이 꼬여 있는 스프링의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피부를 이렇게 포함한 다양한 신체 장기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한 보고에 따르면 1mm의 두께의 콜라겐이 약 40kg의 피부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 콜라겐 1mm. 네, 맞습니다. 1cm도 아니고 1mm. 그게 40kg의 야. 피부를 지탱한다. 1mm는 이걸로 재지지도 않은 거예요. 맞아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네. 네, 이 콜라겐은요 탄력 섬유라고 불리는 엘라스틴과 함께 잘 짜여진 마치 그 뜨개질과 같은 그런 배열로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콜라겐은요 우리 피부를 잡아주는 마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또 엘라스틴은 마치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고 배열이 되어 있다면 우리 피부는 정말 유연성 있게 늘어나면서도 탄력 있게 다시 원상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아, 이게 뭔지 이제 좀 알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이제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네네. 그럼 영상 볼까요? 영상. 보여주세요. 네, 저기 있는 수수깡을 이제 진피층에 존재하는 콜라겐이라고 보고요. 고무줄을 콜라겐을 연결하는 엘라스틴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피부, 진피층으로 가정한 생고기를 올려보면 지탱하는 힘이 약해서 저렇게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콜라겐 기둥이 저렇게 촘촘하게 풍부하게 있다면 당연히 처짐 없이 저렇게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탄력을 책임지고 있는 콜라겐이 풍부한 상태라면 보다 탄력 있는 피부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피부 속 깊은 곳에서 콜라겐 기둥이 무너져서 뭔가 이런 탄력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건데 결국 이제 피부 탄력이 노화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마 공감들을 하실 거예요. 이게 어머님들이나 이렇게 할머님들 보시면 얼굴형이 좀 변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것 자체도 사실 콜라겐과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콜라겐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그냥 피부 조직에만 있는 거 아니냐, 피부의 구성 성분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뼈의 구성 성분 중 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콜라겐이 사실 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면 이 뼈 구조에 이제 이상이 생기면서 변형이 생기면서 얼굴형의 변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라겐이 부족해지게 되면 피부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안쪽 뼈의 변화가 생기면서 뼈의 밀도나 부피 이런 것들이 축소, 변화가 되면서 얼굴형의 변화가 생기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후에 콜라겐과 관련된 이 비밀, 이 빨간빛의 정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진피층의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채워져 있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피부 안팎으로 이렇게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체내에서 콜라겐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체내에서는요, 콜라겐이 일정한 양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분해가 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총량이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은 생성이 되는 양보다 분해되는 양이 더 많고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콜라겐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나이를 한 살 먹을 때마다 피부의 콜라겐은 1%씩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또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이 더 감소하게 되면은 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80세가 되면요, 피부에 콜라겐이 20세와 비교를 했을 때 65% 정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 양의 변화도 있는데요. 양뿐 아니라 이 구조적, 콜라겐의 구조적 변화도 함께 그 노화가 되면서 찾아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20대와 50대의 콜라겐 조직을 이 전자현미경으로 비교를 해보면 20대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콜라겐 조직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50대에서는 성기죠. 굉장히 헐겁게 연결이 되어 있는 콜라겐 조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는요,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드는 이 완경기 때쯤에서는 그 완경기 전후 5년 안에 콜라겐이 무려 30%나 급속하게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분해되는 콜라겐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콜라겐 하면 그냥 피부 건강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콜라겐이 부족하면 이게 뭐 심각한 질환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장 근육 같은 경우에는요, 그 근육에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위장 운동이 잘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소화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연골에서도 50% 이상을 콜라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이 부족해지다 보면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은 우리 체내 전신에 여러 곳에 각각 분포하고 있는데 이 단백질에서 절반 이상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 역할을 해주는 콜라겐이 부족해진다면은 우리 몸의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상태를요, 콜라겐 기둥이 우리 몸의 피부, 혈관, 관절 등을 아주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아주 탄탄하게 잘 받치고 있는 구조죠. 하지만 노화로 인해서 점점 콜라겐이 부족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전신 건강 또한 위협을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만큼 거의 모든 주요 기관에 존재하고 있는 콜라겐은요, 우리 몸 전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전신 건강을 잘 지키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콜라겐 기둥을 이렇게 잘 사수하고 늘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 집을 지을 때 이제 뼈대 구조가 튼튼해야 집이 좀 오래 가죠. 비슷합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구조물 중에 이 콜라겐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콜라겐 건강을 지킨다는 게
피부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 빨간색의 비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콜라겐을 만드는 빨간 빛의 정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빛의 비밀이 궁금합니다.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시네요. 자, 구독 영상 먼저 살펴볼게요. 두 번째 구독 영상입니다. 예, 노화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콜라겐은 이미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맞아요. 저렇게 진짜 거울 보면 하루하루 피부가 좀 달라지고 재생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기 크림을 뭐 바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렇죠. 도가니탕도 먹고. 우리가 많이 먹죠. 도가니탕 족발. 아우, 예, 얼마 전에도 먹었습니다만은. 네. 족발은 역시 그 껍질 부분 먹죠.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죠. 저 쫄깃쫄깃하고 맛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먹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제 콜라겐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식품들 사실 먹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지는 않죠. 그 이유가 있는데요. 먹으면 우리 소화 과정에서 이미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가 되고 다른 쪽으로 흡수가 돼서 피부까지 도달하기도 힘들고요. 앞서 나온 이런 족발이나 도가니탕 같은 거는 고분자 콜라겐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흡수도 어렵고 피부 쪽으로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그래도 피부가 탱탱해지진 않고 다른 것들이 좀 커지죠. 그렇죠. 사실 실제로 이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300달톤의 저분자 콜라겐과 이 5,000달톤의 고분자 콜라겐을 이제 섭취해서 이 흡수율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분자 콜라겐을 섭취한 군이 체내 흡수율이 고분자 콜라겐을 섭취한 군에 비해서 한 약 200배 이상 이 흡수율이 높은 것을 또 확인한 연구 결과도 있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콜라겐이 중요한 거 알겠고요. 그럼 콜라겐을 좀 사수하고 지키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도대체 그 빨간 빛은 뭐예요, 도대체? 네, 이 콜라겐을 만드는 빨간 빛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알아보기 전에요. 일단 이 줄어드는 콜라겐을 사수하는 비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라겐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일단 콜라겐의 파괴를 막아야겠습니다. 콜라겐의 파괴. 파괴. 노화로 줄어든다 이 얘기 있었고 콜라겐이 파괴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파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요거 모르시는 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5월 강렬한 햇살이 이제 여름이 시작됐다.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이죠. 바로 이 햇볕의 강력한 빛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햇빛이 강력한 시기에는요. 콜라겐의 변성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특히 자외선 A는 파장이 길어서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해 피부 콜라겐층을 파괴하고 주름이나 기미, 주근깨를 유발하는데 이 자외선 B는요.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서 일광 화상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외선 B는요. 특히 여름철에 증가를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여름철에 꼭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라는 이 피해되는 유해 자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강한 햇빛이요. 우리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호흡하고 남은 찌꺼기만이 유해산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햇빛에 의해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요거 자외선 같은 것들 차단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거기다 햇빛 뜨겁고 이러면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이러는데 이게 피부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피부의 열은요, 한마디로 우리 피부를 노화로 갈 수 있게 하는 급행열차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더위에 우리 몸도 지치지만 피부 역시 지치는 건 매 한 가지인데요. 이렇게 햇빛과 습한 피부 환경에 우리가 혹사당하게 되면요. 피부는 그로 인해서 고온으로 인해 뜨거워지고 붉어지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 피부 온도인 33.2도를 벗어나서 이게 높아지게 되면요. 단순히 피부에 열이 나는 증상에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모공도 늘어나고 늘어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은 콜라겐의 활성도 감소시켜서 콜라겐 합성도 감소시켜서 결국에는 피부 탄력을 떨어지게 하는 노화의 원인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가뜩이나 노화로 줄어드는 게 콜라겐인데 이제 날 더워지고 또 자외선 강한 시기에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정말 애가 탑니다. 언제 알려주실 거예요? 콜라겐을 사수하는 방법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 콜라겐을 사수하는 방법이 바로 이 콜라겐의 생성입니다. 생성. 콜라겐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 만들어낼 때
콜라겐을 자극하는 이 빨간빛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콜라겐의 생성을 빨간빛으로 도모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빛이 있네요.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빛. 네, 바로 콜라겐은요, 우리 몸의 이 섬유화 세포라는 콜라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시키면 콜라겐 생성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섬유화 세포? 섬유화 세포? 뭐예요 이게? 네, 주로 이 진피층에 분포하고 있는 이 섬유아세포는요, 탄력 섬유 사이에 존재하면서 피부의 뼈대와도 같은 콜라겐과 늘어난 살을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보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탱탱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우리 몸의 노화와 직결되어 있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속의 콜라겐이 줄어들에 따라서 섬유아세포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유아세포를 자극을 해줘야 네. 이 피부가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자극을 해야 된다는 건지. 네, 오늘 빨간빛의 비밀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답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피층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이 콜라겐을 다시 생성해낼 수 있는 비법은요, 바로 이 색깔에 있는데요. 피부 스스로 콜라겐을 이렇게 생성하게 만드는 특급 비법은 바로 이 빨간빛에 답이 있습니다. 이 빨간빛을 통해서 진피층에 있는 이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요, 콜라겐을 생성하게 되면 피부의 탄력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후에 이 콜라겐에 대한 진실을 공개할 텐데요. 빨간빛으로 이렇게 콜라겐을 만드는 비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빛으로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한다.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간 옷인데 대체 그 빨간 빛의 정체가 무엇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구독 영상을 통해서 그 비밀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바로 다음 구독 영상 보겠습니다. 피부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는 주인공이 있어서 찾아온 이곳. 열심히 스트레칭 중인 두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고 있어요. 운동 끝나고 와서 몸 풀어주고 이제 좀 쉬려고요. 네. 운동 끝나고 오셨는데 또 운동을 하세요? 이제 좀 몸 좀 근육을 좀 풀어줘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딱 보면은 두 분 다 이렇게 동안이신 것 같은데. 어디 가면 동안이라는 소리 듣는데 우리 동생 옆에 있으면은 제가 조금 기가 죽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야, 완전 언니도 어려 동안이에요. 보여요. 언니 어려 보이시지 않아요? 완전 동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68년생 57살입니다. 만 5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탱탱한 탄력과 광나는 피부를 가진 한현진 씨. 바쁜 와중에도 피부 탄력을 위해 매일 30분 이상 운동도 빠뜨리지 않는다고요. 동안의 필수 조건이야. 나 따라해봐. 일단 한 손은 뒤로 제끼고 한 손을 쭉 올려서 딱 내려봐. 뭉친 어깨와 목 근육을 풀어주어 얼굴 리프팅에 도움되는 자세라는데요. 쭉 내리세요. 나는 왜 안 다니? 나는 왜 안 다니? 자, 이거는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운동을 마치고 곧바로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 운동 끝나고 바로바로 이렇게 세안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모공이 닫혀서 바로바로 세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세안 후에는 스킨, 로션 단계는 건너뛰고 수분크림만 바르는 게 그녀만의 비법. 이렇게 바로 수분크림을 이렇게 발라서 그냥 마무리를 해줘요, 간단하게. 너무 집에 있을 때는 너무 두껍게 바르면 너무 무겁고 해서 이렇게 가볍게 수분크림을 발라서 마무리를 합니다. 쫀쫀한 모공과 탄력 있는 피부 덕분에 동안 외모를 가지고 있는 한현진 씨. 피부 나이를 의학적으로 검증해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양한 기계로 촬영을 했는데요. 피부 진단 기계 촬영 진행하실 거고요. 머리띠 먼저 착용 부탁드릴게요. 여러 각도에서 다방면으로 검사해 피부 나이를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과연 그녀의 피부 나이는? 얼굴 분석을 했는데 그래도 나이보다 더 젊게 나오셨어요. 관리를 그래도 잘 하셨나 봐요. 네, 피부 나이 볼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주름들이랑 모공 크기랑 이런 걸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이 라인이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요. 근데 라인도 많이 안 무너지셨고 연령에 비해서 그리고 색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없고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편이고요. 눈가주름 골프를 쳐갖고 눈가주름도 거의 요즘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피부 나이가 더 어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피부 나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주름이나 광채나 피부 탄력 이런 게 유지가 되려면 콜라겐이 중요한데요.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하다가 40대가 되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시작되면 정말 급격하게 콜라겐이 감소합니다. 먹는 것이 곧 몸이 되는 중년의 나이. 식단도 피부 관리 중에 하나라죠. 과일과 채소가 오늘 점심인가요? 이거 해독 주스예요. 해독 주스 만들려고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쟤는 삶아서 넣어주셔야 돼요. 식사로 챙기기 어려운 영양소는 이렇게 갈아 마셔주면 간단하고요. 언니 건배. 건강을 위하여. 네. 해독 주스로 포만감을 채워준 뒤 준비하는 오늘의 점심 식사는 바로 연어 샐러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연어는 피부에도 좋다고요. 넣고. 맛있어. 운동과 식단 말고도 동안 비법이 하나 더 남았다는 현진 씨. 아니 지금 이거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거 동안의 비법 LED 마스크예요. LED 마스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적색광과 적외선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요? LED가 블루, 그린, 옐로우, 레드 이런 LED 종류들이 있는데 파장에 따라서 피부에 들어가는 깊이와 세포에 작용하는 원리가 다른데요. 특히 적색광 같은 경우에는 가장 피부 깊숙이 진피층까지 들어가고요. 이것들이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이 섬유아세포가 콜라겐을 많이 분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 시술도 이 LED 적색광의 원리를 적용한 거라는데요. 한 학회지에 따르면 적색광과 근적에서는 콜라겐 축적을 향상시키며 표피 재생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피곤한 날에도 하루에 한 번 LED 마스크를 잊지 않고 착용한다는 현진 씨. 그래서일까요? 피부가 훨씬 더 반짝반짝 빛이 나 보입니다. 피부 좋지 언니? 피부가 완전히 광이 난다. 반짝반짝하다. 언니도 한번 해봐. 진짜? 아이고 너무 좋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젊음을 유지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 영상 속에서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빨간빛의 정체가 나온 거죠. 네. 그 마스크 안에 들어있는 그 빨간색. 그쵸, 그 그쵸. 거죠? 예, 영상 보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이 빨간빛 피부 관리에 정말 집중하고 생각하고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솔직히 피부과를 좀 자주 가시거나 가정용 뭐 이게 의료기구 같은 걸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딱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빨간빛의 정체는요. 콜라겐을 스스로 재생하는 빨간빛 LED 광선이고요. 콜라겐에 대한 진실. 콜라겐을 만드는 빨간빛의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LED면 뭐 집집마다 다 천장이 있잖아요. 그쵸. 그 LED가 요즘 눈부심 덜하고 전기요금 덜 나온다 그래서 많이 뭐 바꾸는 추세더라고요. 그렇죠. 뭐 옛날 어르신들 같으면 백열등, 형광등 이런 것만 얘기를 하시다가 요즘은 다들 이 LED 등으로 많이 바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LED 등은요. 넓은 조사 범위로 빛을 조사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요.
가격이나 안전성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피부 재생 같은 경우에 치료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LED 광선을 통해서요, 열로 피부 속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섬유 아세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엘라스틴과 콜라겐의 재생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콜라겐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적색광이 식물 성장 및 개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적색광은 상대적으로 높은 양자 효율을 갖고 있어서 고도로 흡수되는 장점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빨간빛이 식물의 생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빨간빛의 힘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 한쪽에서도 뭔가 이 빨간빛을 네, 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저 기기의 저 빨간 빛이 이게 LED 광선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LED 마스크는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자외선 영역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요. 가시광선 영역과 가시광선에 근접한 근적외선 영역을 사용해서 특정 파장이 피부 세포의 활성화를 도와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에는 여러 가지 색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빛의 색깔에 따라 피부에 침투할 수 있는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콜라겐 생성에 빨간 빛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LED 광선으로 피부 속을 열로 자극하는 것이야말로 섬유 아세포를 늘려서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LED 적색광을 3달간 한번 관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광노화 증상이 50% 감소했고요. 주름은 36%, 그리고 피부 탄력은 19%까지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LED 마스크 기기를 사용한 후에 눈가 주름의 척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8주, 12주, 16주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었고요. 12주간 사용했을 때 눈가 주름이 개선됐고 4주 후에도 개선된 상태를 이렇게 유지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가 콜라겐을 스스로 합성하는 게 아까 섬유 아세포 이랬는데 네.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라겐은 어디에 있느냐? 피부의 진피층에 있고요. 그 진피층에 있는 섬유 아세포를 자극을 해줘야 이 섬유 아세포가 콜라겐을 이렇게 막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극을 위해서 광선이 진피층까지 침투를 해야지 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파란빛은 파장이 짧아서 침투가 안 되고 피부 얕은 곳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빨간색인 적색광은요, 피부 깊숙한 진피까지 침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ED 광선을 이용해서 피부가 기분 좋은 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자,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운동을 막 재밌게 하고 나면, 즐겁게 하고 나면 뭔가 열감이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피부가 이렇게 그렇죠. 탱탱하고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네네. 있잖아요. 비슷한 그런 이론이라고,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 속 체내열이 올라가고 좋아지게 되면은 진피층의 섬유화 세포가 활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일단 깊숙하게 이렇게 침투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섬유화세포를 활성화시키기에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네, 이렇게 피부 깊숙이 진피층까지 LED 빨간빛이 도달하게 되면요. 에너지 공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요. 콜라겐의 합성을 증진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피부의 탄력과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LED 광선을 통해서 피부 속을 열로 자극해서 섬유 아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을 증가시켜서 우리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지금도 그렇고 가정용 LED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착용을 한 다음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집에서 네.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효과가 비슷하냐 이것도 알아봐야죠. 아무래도 이제 출력의 차이가 있겠죠. 특히 안전에 관련해 있어서 그 전자기기 제품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요. 아무래도 가정용 기기로 제작된 LED 마스크 같은 경우는
출력이 비교적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집중 LED 적색광과 적외선을 동시에 피부에 쏘는 방식이라 피부과 시술 장비와는 출력값이 좀 다르지만 원리 자체는 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긴 한데요.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실제로 이제 믿을 수 있는 좋은 곳에 가서 피부과 시술을 받고 그리고 집에서 약간 플러스 알파의 느낌으로 저 붉은색 LED 마스크를 함께 사용하면 이 시술 효과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부과 시술과 같은 원리로 이제는 이제 집에서도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럼 빨간빛 그 LED 마스크 기기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피부 관리 기기를 선택할 때 전문 임상기관에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주름 개선 기기가 검증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FDA와 같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는지 이것도 확인하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LED 경우에서는요. 일단 고출력일 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출력값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기를 사용하실 때 일단은 지저분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깨끗이 세안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LED 등이라도 열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보습을 토대로 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화상 같은 것들을 좀 막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기별로 권장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준수해서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 그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빨간빛 콜라겐의 진실 오늘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차은원 박사님께서 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간빛 그러면은 솔직히 옛날 어르신들은 정육점 생각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나쁜 게 아니라 정육점에 있는 고기도 피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피부는 빨간빛을 갖게 되면은 진피층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것들이 섬유 아세포를 자극하면서 피부 진피 속에서 콜라겐 합성을 자꾸 자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죠. 매일매일 꾸준히 사용을 해야지만 차곡차곡 진피층에서 쌓이면서 피부가 좋아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드시는 것도 좀 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다행인 게 콜라겐이 저는 나이가 들면서 맨날 없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생성을 시킬 수가 있다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 네. 우리 여기 저 권유경 선생님 아까 이렇게 타이트샷 딱 할 때 보니까 아주머니신데 전혀 아주머니 같지 않잖아요. 정말 최고네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짧게 내 이 동안 비결은 이겁니다 한 말씀 해주십니다. 아, 동안 비결이요. 저는 사실 다른 거보다도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역시. 네. 사실 많이들 하시는 거겠지만 아직까지도 뭐 외부에 나갈 때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운동하시거나 뭐 골프 치시거나. 근데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 있으나 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요. 그다음에 한 3-4시간 간격으로 더 발라줍니다. 병원에서 바르고요. 그게 비결이었구나. 네,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뭐 어떻게 보면 뭐지 뭐 색소라든지 뭐 피부암 이런 거 예방뿐만이 아니라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어서 주름이라든지 탄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됐는데요. 해안에 위치한 교량에서는 시야가 더 답답합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다만 제주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올 텐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발라주시고요. 3시간마다 덧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부분 25도를 웃돌면서 덥겠는데요. 서울은 26도, 대구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수도권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중부에 또 모레는 동쪽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 다가옵니다. 6월의 첫 주말부터 비 예보가 있는데요. 양은 적겠지만 동쪽 지역은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그 네. 5월의 마지막입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네. 됐어요. 요즘 밤 공기가요, 선선하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시기 즐기십시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